안녕하세요. 효과적인 발문법에 대해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교육혁신연구소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 독서교육과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독서법, 독서토론,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또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는 초등교육 3권의 책을 썼고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발문법들을 이제 분류해서 4가지로 추려보았어요. 그래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인지적 질문과 정의적 질문, 또 작품 내적 질문과 작품 외적 질문, 또 작가와 질문과 내면화 질문. 그래서 질문을 분류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부러 이제 2가지씩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엮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질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많이 하는데 되게 좋은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질문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무 질문도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을 구별하기보다 많은 질문을 만들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질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저는 양질 전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기본적으로 질문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일이다 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든지 만드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만들기 어려워하고 또 내가 뭐 일반 강의나 수업 때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3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부끄럽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만 몰라? 이렇게 안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또 정말 좋은 질문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벼운 질문이라고 비웃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통찰력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관련된 책들을 읽지만 좋은 질문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할수록 우리가 모두 교수도 아니고 모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할수록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좋은 질문에 대한 고민은 좋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을 항상 같이 드리고요. 또 질문에 대한 이제 답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이제 해보는 것은 좋아요.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 이게 어떤 답이 나올까? 내가 답이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답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좋고 일부 답을 얻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답은 다양한 사람들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그거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명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습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가벼운 질문법, 발문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답을 전제로 했을 때 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답이 닫혀 있다. 그리고 답이 열려 있다. 뭐 열린 결말처럼 그래서 열린. 그래서 뭐 수렴형 질문, 확산형 질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닫힌 질문은 나쁜 질문이고 생각을 열어주는 열린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나쁜 질문은 없어요. 그 컨셉과 목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리할 때는 닫힌 질문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중요한 요소를 빼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닫힌 질문으로서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면 생각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또 생각을 열어주는 열린 질문도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생각을 열린 질문만 하다 보면 핵심 키워드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는 독해력 부족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균형 있게 서로 섞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항상 목적과 컨셉에 맞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작품, 우리가 모두 아는 작품을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해 볼게요. 일단 닫힌 질문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어떤 동물들이 경주했나요? 토끼와 거북이요. 그리고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요. 그래서 답이 딱딱 정해지는 하나의 퀴즈 같은 형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열린 질문. 토끼와 거북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생김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답변의 폭이 넓은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달리기 말고 또 어떤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땅파기도 할 수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의 개수가 많은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닫힌 질문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고, 열린 질문은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섞어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것을 내가 항상 답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질문에 어떠한 답이 나올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구분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질문과 정의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질문은 되게 지적인 내용, 지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정의적인 내용은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 내가 아는지랑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작품 토끼와 거북이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인지적 질문, 무엇을 알고 있는지 했을 때, 토끼는 왜 경기에서 졌나요? 했을 때 토끼가 자만하고 중간에 잠을 잤죠. 그런 면에서 달리기 능력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졌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 확인하는 거고, 또 거북이는 어떻게 경기에서 이겼나, 거북이는 꾸준히 내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임했다, 이런 작품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아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다음은 정의적 질문. 그래서 나의 감정적이면 물어보는 건데, 어떤 장면이 넌 제일 재밌었니? 전 토끼가 자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거북이가 딱 추월하는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나의 감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거북이의 마음에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역전하는 그 감동과 내가 모든 사람들이 질 거라고 나한테 놀림을 했을 때 그걸 내가 극복한 그런 마음, 뿌듯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역으로 경주에서 진 토끼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정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그냥 결이 다르죠. 이것도 다 섞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되게 시험 평가용으로 인지적 질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되게 요즘은 감정, 인성적인 면에서 정의적 질문도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내적 질문과 외적 질문입니다. 이 내적은 이 작품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작품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답을 전제로 해야지 답이 어디서 나오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흥부전으로 같이 한번 질문들을 적용해 볼게요. 흥부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흥부전 작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흥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요? 흥부는 제비한테 착한 일을 해서 박씨를 얻었고, 그 박씨에 담긴 보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죠. 이게 작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놀부는 왜 벌을 받았나요? 기본적으로 흥부한테 나쁘게 한 것을 비롯해서 원래 인성이 나쁜 것,
그것이 제비를 괴롭히고 또 더 욕심을 더 부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많은 하는 독서 코칭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생각과 근거를 작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내에서 내 작품을 꼼꼼히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건데, 있을 때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이 내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외적 질문은 작품의 외적인 이야기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작품 외에 작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만든 사람은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구전되어서 왔는지, 그리고 구전되면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변해서 다양한 판본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 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것도 작품 외적인 배경의 요소들을 배경 지식으로 좀 더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놀부와 흥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작품에는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지만 나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영역에서도 작품 외에 작가의 영역, 시대적 공간적 배경의 영역, 그리고 독자의 영역으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가볍게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책을 펼쳐서 몇 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작가화 질문과 이제 내면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작가화는 말 그대로 내가 작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각각 꼼꼼하게 어떤 메시지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내면화는 독자의 입장에서 나의 마음속,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어서도 같은 작품의 흥부전으로 어떻게 결이 다르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작가와 질문이에요. 내가 작가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작가는 왜 굳이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왜 이런 캐릭터를 했지? 또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지? 왜 굳이 제비였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도 의미 없는 장면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굳이 답을 내가 뭐 작가에게 물어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도를 생각해 보도록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내가 작가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한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결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뭐 작품의 주제 의식과도 이어지겠죠. 꼭 우리가 뭐 작가를 인터뷰하거나 또 영화로 따지면 감독을 인터뷰했을 때 의도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0%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보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 그 장면이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거나 새로운 표현 활동, 창작 활동을 할 때 이런 작가 질문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어?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물들을 구성했고 또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었구나. 이러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만들거나 소설을 만들거나 어떤 컨텐츠를 창작할 때 그런 입장 속에 생각해보게 되게 좋아요. 희곡으로 따지면 무대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을 작가와 질문이라고 하면, 다음은 이제 내면화 질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문학 감상, 책 감상에서 이제 활용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if I라고도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 나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적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면화 질문에서는 앞부분을 1인칭으로 한다. 그렇게 미리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더 질문을 만들기도 유용해요. 예를 살펴보면 우선 내가 흥부라면, 내가 놀부라면 이런 질문을 우선 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나아가서 작품에서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으로 적용했을 때 나는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놀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지만 내 삶으로 왔을 때 나는 결국 내가 놀부가 다르지 않지 않나? 놀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욕심이 많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를 그냥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의 인성적인 면, 그리고 진로 직업에서도 강조되는 지능인데, 이런 내면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 지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물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할까? 이 작품에서는 되게 허구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나를 쏙 빠뜨려서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계속 확인해보고 질문을 통해서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으로 가더라도 역사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인물이었다면 이런 것들 통해서 나의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투입해 보면서 나의 내면적인 힘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작가화의 질문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면화 질문은 나의 자기를 성찰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본 효과적인 발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